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이당 김준현입니다. 종이다를 약간 패러디해봤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패러디도 하게 되고 약간 수준들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당명 짓기 참 힘드시겠다. 정치하시는 분들 90개 이상 하니까 이제 한국 정치 역사상 당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90개 안 됐을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힘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종이당 종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당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또 뭐 글 쓰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정체성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라고 거들어 드립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자, 오늘은 요시다 다이하치라는 일본 감독 영화 두 편을 골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시다 다이하치라는 이름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약간 헷갈려요. 그쵸? 요시다 다이하치. 네. 근데 이제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 이름은 좀 약간 낯설더라도 이 두 편의 영화는 참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고요. 그 주제 자체를 아예 요시다 다이하치가 별로 유명하지 않고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들이 아니라서 요시다 다이하치의 숨겨진 수작들 이렇게 한번 보아봤습니다. UFO って見たことありますか？地球の皆さん、今すぐに行動を起こしてください。まだ間に合います。 요시다 다이하치는 이제 1월에 신작이 나왔죠. 국내에서 아름다운 별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재밌겠. 아직 못 봤는데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못 봤어요.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요시다 다이하치의 그 아름다운 별이라는 영화가 6번째 영화거든요. 근데 처음 두 편은 국내에 소개가 안 됐고 세 번째 영화부터 소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영화가 바로 퍼머넌트 노바라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좋았어요. 근데 이 두 영화만큼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홈런 같은 작품적으로 보면 뛰어난 두 편의 영화를 냈죠. 이 두 편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작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작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인데 특이하게도 원작과 영화가 이렇게 온도가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감독만의 특유의 각색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편 모두 다 원작에 없는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원작이 좋기도 하겠지만 이 감독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요시다 다이하치는 사실 30대 중반의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CF 감독으로 워낙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영화로 데뷔를 해서 1년의 영화들을 내놓고 있는데 CF 감독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영화를 찍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쓰는 스톱워치가 있대요. 영화에서는 쇼트를 얼마나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그 스톱워치로 재면서 한대요, 항상. 그런데 그걸 20년째 쓰고 있는 걸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지시를 할 때 촬영 스태프이나 이런 사람한테 5프레임 짧게 이렇게 지시를 한대요. 근데 5프레임이라는 것은 영화가 1초당 24프레임이니까 대략 치면 5분의 1, 0.2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CF는 워낙 짧으니까 5프레임 짧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현장을 통제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전 두 편의 영화밖에 못 봤지만 퍼머넌트 노바라를 제가 못 봤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두 편의 영화가 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어서 감독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거든요. 모르고 보면. 그렇다면 이 요시다 다이하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두 편을 못 봤고요. 퍼머넌트 노바라부터 현재 최근의 영화들까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될 그 퍼머넌트 노바라까지 세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유는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요시다 다이하치 영화 속의 인물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편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고 일본 브리핑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렸던 오늘 보여드릴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직관적으로 영화의 어떤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을 보진 않으셨죠. 네, 못 안 봤어요. 보셨는데도 그걸 안다는 것은 저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 싶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도플갱어 영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아 또 한 주 때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꼭 그렇게 제가 그 선 그리고 이러면 꼭 한 주 때운다고 표현하는데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네. 복잡한 우주의 원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단계이고 네, 고도의 지적 맞습니다. 능력을 필요로 한 작업입니다. 원래 진리라는 건 단순한 거고 네. 오컴의 면도날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이 길어질수록 그림이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요시다 다이아치 월드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네, 네. 제가 두 편밖에 못 봤지만 두 편에 흐르는 공통점이 뭘까 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편의 영화에서 공통점을 생각하는 게 중앙이 비어 있다. 도너츠 같다. 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키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에서 네, 키리시마가 없어요. 키리시마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앙에 비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키리시마가 상징하는 부분이 아닐까. 뻥 뚫린 중앙에 주변부를 배회하고 있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표면을 흐르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이달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종이달이 상징하는 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돈이잖아요. 화폐라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라는 건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이 뻥 뚫려 있고 비어 있는 게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이달이 아닐까.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어 하지만 절대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바로 종이달일지도 모르겠다. 종이달 역시 중앙이 뻥 뚫려 있는 어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편 모두 도넛 모양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 어떤 상태이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행성처럼 주변부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군상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요시다 다이아치 월드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딱 그 어떤 핵심이 다가오는 것 같은. 네. 사실 뭐 구멍에서의 구멍의 핵심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 빈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멋지게 네. 또 이렇게 요시다 다이아치 핵심을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あなたのこと考えてた。なんでこんなことしたのか。本物に見えても本物じゃない。初めから全部偽物。あなたはしたんでしょ。私には想像もできないようなこと。 첫 번째 영화는 좀 더 최근 영화죠. 종이달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달은 일종의 범죄 영화인데 이상한 범죄 영화 아닌 것 같은 기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릴로 좁혀지고 뭔가 긴박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진행되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사건에게 관심을 간다기보다는 인물에게 관심이 가는 맞습니다. 이상한 역전된 상황이 펼쳐지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주인공이 미야자와 리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야자와 리에는 뭐 한때 그냥 일본의 뭐 국민 아이돌, 네, 아이콘이었죠, 진짜. 네, 정말 굉장한 그런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이었는데 또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연극 배우로서도 활동을 오래 하고 또 영화로도 처음 진출하게 돼서 좋은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황혼의 사무라이 같은 영화,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하나 같은 영화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토니 타키타니에서의 미야자와 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종이달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해주죠. 네. 종이달이라는 제목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이달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일본 브리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이 종이달이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필름 카메라가 보급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뒷 배경으로 종이달이 그려진 배경으로 가장 웃는 모습, 환한 웃음의 가족을 상징하는 그런 제일 행복했던 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화양연화랑 비슷한 그렇죠. 의미로 네. 종이달이 일본에서 쓰였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90년대 초반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약간 그 맥락, 시대적인 맥락이 비슷한 영화가 화차입니다.
화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종이달 역시 일본에서 막 80년대 엄청난 그 호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거의 끝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 경제, 버블들이 다 터져서 큰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 시대의 돈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심리를 깊숙이 다루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종이달이 실존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병령 사건 여러 개를 사실 실화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쿠다 미쓰요의 원작 소설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 소설하고 결정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화하는 어떤 측면들인데 종이달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장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소설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리카 주인공 리카의 반대편에서 그쵸. 리카를 계속 응시하고 있고 리카의 거울에 서서 리카를 계속 그러니까 리액션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스미 유리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대사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원작에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또 다른 게이코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코와 스미 유리코 둘 다 없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두 명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미야자와 리에가 연기하고 있는 리카라는 여주인공이 그녀의 과거와 미래처럼 보이기도 해요. 과거가 사실상 유리코와 같은 태도를 가졌었다면 그녀가 어떤 범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미래에는 사실은 게이코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둘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이 영화에서 최고의 대사 하나를 꼽으라면 스미 유리코의 대사를 꼽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정말 차가운 표정에 밥도 그냥 조용히 혼자서 먹고 모든 것들 조용히 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은행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そうやって勉強されて自分が扱ってるお金が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私は気になるだけだから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주제 같기도 하고 가슴 서늘하게 만드는 그 한 줄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작하고 달리 원작은 사실은 이야기의 끝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야기의 시작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한 얘기예요. 학급에서 먼 나라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의에서 그 일을 세게 시작하는 거죠. 리카라는 아이가. 근데 하다가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돕고 싶고 하다가 집에 있는 돈을 훔치게 되죠. お父さん 결국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뒤의 이야기였던 밑그림처럼 이야기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사실은 리카는 이렇게 금융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별로 이렇게 돈을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 속성 자체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타락은 사실은 작은 타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리에가 처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약간 치정 이런 쪽으로 영화가 굉장히 재밌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에서 그 둘 중에 두 가지 타락 중에 어느 타락이 먼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 중에서 이제 결혼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남자, 굉장히 어린 코타라는 남자랑 사귀게 되는데 그 타락이 하나 있죠. 다시 말해서 혼외 관계를 넘어서 성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의 돈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어떤 타락이 있게 되는데 이 둘 중에 이쪽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는데 1만 엔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때마침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먼저 이렇게 몇만 원을 빼서 하는 것이 먼저 버렸던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코타와의 어떤 빗나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흥미로운 건 소설은 이게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녀의 타락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남자를 사귀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썼던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아주 작은 고객 돈 1만 원 정도를 변통하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니까 마음의 어떤 부분이 허물어져서 훨씬 더 큰 문제인 다른 쪽으로도 하게 되는 네. 그런 마음의 행로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약간 흥미로운데요. 네. 저는 이 두 개의 타락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화장품을 사는데 이 화장품을 산 이유가 이 남자, 코타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 그렇죠. 라고 하면 이 두 개 연결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별개의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리카 자신의 두 개의 문제를 병렬로 놔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두 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리카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두 개의 문제가 각기 다른 맞아요.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뿐 두 개의 문제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코타라는 굉장히 어린 대학생 남자를 연인으로 사귀게 됐을까? 그것은 어떤 무슨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상황이고 상대는 돈이 없고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200万 그러니까 리카는 집에서 보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항상 2등의 어떤 시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남편이 주잖아요. 자기는 항상 종속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상하이로 가게 되면 당연히 부인은 따라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남자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시계를 남편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그 시계를 보고 더 비싼 시계를 다시 선물을 해줍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남편은 너와 나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야. 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더 비싼 시계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시계가 너무 재밌는 게 네. 처음에 리카가 남편한테 사준 시계는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냥 싼 시계예요. 근데 남편이 리카한테 사주는 시계는 까르띠에입니다. 네. 그랬더니 리카가 이 코타한테는 필립 파텍을 사줘요. 더 비싼 시계를 사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시계가 계속 더 비싼 시계로 메꿔진다는 게 이 리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이 변하는지를 시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코타와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의 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부차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코타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주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권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네. 근데 반면에 코타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중간에 보면 이제 호텔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뭔가 시켜서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파라솔을 치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코타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요구할 수가 없죠. 근데 그도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세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 욕구 같은 것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서로 다 자기가 가운데 서려는 주가 되려는 주체가 되려는 그런 어떤 필사적인 그런 몸부림이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네, 이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장면이죠. 소설에 나오는데 종이다를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굉장히 이 포스터에 나오지 네, 않습니까? 명장면이죠. 네, 네.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얼핏 생각하면 착실하게 살던 사람이 잘못하게 한번 어긋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은 망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적인 이야기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스미 유리코와 맞아요. 대화를 할 때 그 네. 핵심이 드러나는데 どうして月が消えるの？偽物だから悲しいんじゃなく当たり前にだってそういうものだから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타락이라는 문제를 완전 다른 다르게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다리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니까 망가뜨려도 된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것이고 그 순간 자기 삶에 어떤 자유로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제 리카가 말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쾌락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리카의 마음을 리카의 행동 같은 것을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흔하디 흔한 계몽극으로서 이 범죄극을 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네. 저는 그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리카는 어느 순간 남편과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은행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을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가짜구나. 가짜면 그렇죠. 마음대로 내가 소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써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탕진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허무한 텅 빈 마음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구멍을 메꾸는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그게 의미가 있었나?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사회 규범을 그대로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또 주부로서 또는 뭐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녀의 삶이 굉장히 모범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과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고 그 이후로 범죄에 돈을 손을 대게 되고 또 다른 연하의 애인을 만나게 되고 그것도 혼외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완전히 전락의 과정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다시 돌아가서 과거처럼 살려고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어떤 현재는 서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로 왜곡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감독이 이미 그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리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네. 멍하니 있을 때 네. 승미가 뒤에서 다가와가지고 한마디 딱 합니다. 渡るの渡らないの 사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렇죠. 이 횡단보도를 걷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던지는데 보는 그런 게 사람은 훌륭하죠. 가슴이 이렇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전에는 원래 항상 건널 때 가다가 워낙 그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전거를 끌고 갔던 사람인 거죠. 근데 코타랑 사귀고 나서 건널목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로 질주해서 통과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코타랑 완전히 헤어지고 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멍하니 거기서 건널지 말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전거로 건너는 장면 하나에도 네. 자신 그 인물의 상황에서의 어떤 굉장히 딜레마를 보여주는 멋진 그렇죠. 연출이죠. 자전거 규범을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반드시 가야죠.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이죠. 네. 굉장히 계몽적이에요. 지금 네. 영화는 계몽적이 그러네. 아닌데. 네. 霧島が部活辞めたんだって自分だけが置いてけぼりを食らっ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僕ら映画部でして部活オンリーの童貞とセックスしまくりの帰宅部だったらどっちがいい？愛しき人よ叫んな霧島見て日はまた昇るさ移ろゆく人のようさんざめく時代集中したいの私がフラフラしてちゃいけないの本当はありがとう。霧島ないさ 두 번째 작품은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라는 희대의 제목을 가진 네. 영화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유발시키는. 키리시마가 무슨 뭐 엄청난 일을 결심한 것도 아니고 겨우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데. 그리고 두 가지 의문이 있죠. 네. 키리시마가 누군데 그치. 그리고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두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라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제목이죠. 이 제목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예를 들면 키리시마가 나한테 와서 나 동아리 활동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사실은 제목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10대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력히 추천해드릴 수 있을 네. 텐데. 저는 요시다 다이아치의 영화로 저 영화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네네. 전 저 영화가 감독의 데뷔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상하게 저는 데뷔작 같은 느낌이 있고 맞아요. 영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연출 그리고 플롯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약간 타란티노 느낌도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타란티노를 생각하면 저수지의 개들하고 흡사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키 브라운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감독의 데뷔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 알았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수지의 개들, 제키 브라운, 또 한국 영화로는 아가씨 같은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순간을 중복 서술하잖아요. 보는 시점에 따라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키리시마가 그만두는 것이 삶이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동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키리시마가 학교 그만둔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키리시마가 학교를 그만두면 친한 아이가 내가 너무 친하면 마음의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한 아이가 빠진다고 해서 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동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팀플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배구부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좋았던 모든 사람이 선망했던 아이가 키리시마잖아요. 그러니까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빠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럼 남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대체할 것인가? 내가 그 아이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을 비롯해서 중심이 빠진 상태에서 주변부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극심한 어떤 혼란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은 10대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극심한 어떤 불안들, 네. 혼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다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한국과 약간 상황이 다른 게 한국에서는 동아리 활동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동아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고 네.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보다는 약간 무거운 의미일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구부예요. 그리고 스포츠는 제가 좀 알잖아요. 네. 배구부의 네. 포지션이 리베로입니다. 네. 혼자 그 리베로만 다른 색깔 옷을 입어요. 네. 그 사람만 아무렇게나 포지션을 뛸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경기에 공을 처음으로 받아서 토스해주고 경기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빠진 거네요. 그 사람이 빠진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고 리베로라는 역할을 과연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의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의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다. 않을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플롯을 보게 되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심지어는 타이틀롤인 이 키리시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는데 키리시마는 그 자체로 텍스트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키리시마가 모든 학교의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중심이었던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면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묘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키리시마라는 인물은 사실은 캐릭터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들의 환경이면서 실존적인 조건 같은 거죠. 그렇죠. 이 영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청춘 영화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반청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교무실에서 어떤 풍경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進撃はさ青春のリアリティが評価されたんだろでも結局ダメだったじゃない。まあ、いつも言ってるけどテーマは自分の半径1メートルあ普段感じてることあるだろう高校生として受験とか友人関係とか 결국 恋 이 愛 첫 とか 번째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꿈과 사랑에 관한 청춘 영화의 전형적인 설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실을 가진 자는 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꿈을 이루려면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반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의 제안을 비웃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는 사실상 아이들은 좀비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애초에 청춘적인 영화적인 전형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삶과 유리가 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영화가 반청춘 영화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네. 이 영화부 아이들에게 강제하는 영화 스타일은 청춘 영화고 뭔가 애달픈 어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라고 하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죠. 그대여 닦아줘요 나의 뜨거운 눈물을 하고 이게 조회 시간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다 웃음을 터뜨리죠. 재밌는 게 원작에서는 약간 제목이 다른데요. 아지랑이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아 그래요? 이게 원작에서는 영화 제목이에요.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들 풋 하고 그냥 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강요하는 청춘의 그렇죠. 초상 같은 것들인 거죠. 근데 이 영화부 아이들은 물론 검도부의 새를 들고 사는 아주 미천한 동아리지만 갑자기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하는 순간이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고양되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청춘 영화의 뜨거움 같은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청춘 영화라고 생각하면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주인공은 바로 이 영화에서 보면 키리시마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생겼죠, 키 크죠, 뭐 운동 잘하죠, 모든 것의 중심인데, 근데 그 아이를 빼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 결국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부의 마에다라는 아이. お前だろ取りたいもの取ろうって言ったの。 그리고 야구부에서 탈퇴하게 되는 이제 히로키라는 아이일 텐데 이 두 아이를 대조하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ひろきこっちよーいスタート 영화 속의 이 히로키는 사실상 키리시마 2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생겼고 사실은 다재다능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여학생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인 남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히로키는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키스도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극중에서 보면. 네. 그리고 나서 히로키가 하는 걸 보면 극중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미래의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를 놓고 그 진로 희망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딴 아이들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받자마자 대충 보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극중에서 히로키가 두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바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야구부 선배를 만나는데 그 야구 선배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어디에서도 아무도 지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연히 밤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선배가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선배랑 눈이 마주치려고 하는 순간 몸을 숙여서 피하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선배가 밤에 운동을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선배가 알게 되면 선배가 미안할까 봐, 무안할까 봐, 창피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인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히로키는. 왜냐하면 저 선배는 저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이미 야구 경력은 끝장난 것 같은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이러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에다겠죠. 마에다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마주치게 되는데 마에다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영화에 재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만들고 싶은 건 좀비 영화인 거죠. 이렇게 두 아이를 대조해 나가면서 히로키의 어떤 마음의 커다란 구멍, 뭐 공백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今自分たちが撮ってる映画がつながってるんだなって思う時があって本当にたまになんだよたまになんだけどいやそれがここなんか 그러니까 요시다 다이아치 영화가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재능도 없고 조건이나 환경도 그 사람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할 텐데 근데 마에다가 이제 좀비 영화를 만드는 장면이 특히 원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설정이 가장 흥미로운 건데 요시다 다이아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마에다가 만들 때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영화라는 건 그때 찍어야 되거든요. 해는 지고 있고 시간은 지금밖에 없고 절박하게 그 순간 영화를 찍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밝은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에다의 현재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전력 투구하는 상황과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 히로키의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후배가 갑자기 좀비 영화에 불려오니까 대사를 못 외우죠. 그러니까 주인공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 마에다가 옆에 후배한테 대사를 불러주잖아요. 戦おうここが俺たちの世界だ俺たちはこの世界で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から 이런 설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대사일 때 그렇게 설정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이 대사를 말함으로 인해서 이 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관객에게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뭐 하나의 어떤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르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는 굉장한 청춘 영화 혹은 반전 청춘 영화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코미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 이거 처음 볼 때 정말 배를 잡고 웃었거든요. 네. 특히 어떤 장면이냐면 네. 무심하고 힘들어간 장면들인데 좀비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장소를 세팅을 하고 이렇게 철망을 붙들고 막 소리 지르는 좀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야구부원들이 뛰어와가지고 공을 줍는다든지 그런 식의 그 어떤 이상한 설정들 그러니까 약간 삐걱대는 설정인데 무심하게 그걸 찍어버리는 이런 식의 코미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뛰어난 코미디 영화이자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을 가진 코미디 영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오는 영화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진짜 10대 영화를 10대들이 만든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재 지능형으로서의 감각이 잘 살아있어서 보통 청춘 영화들은 10대 한참 지난 40대, 50대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는 정말 훌륭한 그런 10대를 다룬 영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두 편 중에서 더 좋은 영화 고르셔야 되는데 뭐 종이당이니까 종이다리겠죠? 약간 트릭을 써봤고요. 네. 저희가 2017 베스트 5 플러스 5 했을 때 저희 이제 취향을 눈치채셨겠죠? 네. 네, 당연히. 네. 키르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를 아니, 철새 아니에요. 당은 종이당이라고 해놓고 이웃당으로 가서 저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좀비가 나오고 굉장한 코미디가 있는데 청춘 영화인데다가 중앙이 텅 비어 있는 이상한 균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김준혁 작가가 영화 만들면 저런 영화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영화인데 저는 이제 저기다가 스케이트장을 넣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케이트장 어떻게든 넣어볼게요. 네. 좋아하는 장면은 종이자리에서 한 장면을 뽑았는데요. 리카가 마지막 직전 어떤 순간에 대부업체에 전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万ぐらいなんですけど。はいまず審査になりますねでも1500。え？ 3000。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시작했다가 점점 횡령 액수가 커진 것처럼 그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오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 장면이 이상하게 이 영화의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리카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참 좋은 장면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아, 맞아 이런 느낌이 또 들면서 더 좋아지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저도 최고의 장면은 종이달에서 꼽고 싶은데요. 네. 최고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는 물론 키리시마입니다. 그래요? 말할 네.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네. 키리시마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근데 네. 종이달도 참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종이달에서 제가 최고의 장면이라고 고르는 장면은 유리창 깨는 장면입니다.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거기서 특히 한참 논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말할 때의 그 서늘함이란 あなたが行けるのはここまで 그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면서 그 장면이 사실상 이 영화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장면이 아닌가. 두 가지 인생관이 부딪히는 장면인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一緒に来ますか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요시다 다이하치의 숨겨진 수작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멋진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종이달도 정말 좋은데. 좋아. 대지는 안 좋아. 감독이 저게 만든 거긴 하지만. 거다.